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미국장이 좀 쉬어서 네. 오늘은 좀 국내 이슈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슬슬 이렇게 뭐 여의도 정치에서 법안 관련한 경제 법안 관련한 얘기들도 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좀 정치가 좀 혼란스러울 때는 또 정치적인 이슈에 많이 쏠리게 되는데 최근에 좀 경제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서 한번 좀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경제라는 것은 자유로운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 자유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세상이 변하고 뭔가 좀 테두리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을 때 법이 바뀌어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또 제약 사항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라는 것도 정치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치권에서 좀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상속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 여야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데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컨센서스는 조금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그 상속세 개편이라는 게 굉장히 다루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상속세를 왜 개편해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법에 액수가 명시되어 있는 법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정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액수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취지하고 달리 좀 허들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상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는 조금 별도로 이거를 결국은 또 부자들만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상속세 개편의 논의에 불이 지펴지게 된 거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상속세 개편의 추진 의사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속세 개편의 그 처음 시작은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상속세 공제 확대를 둔 내용들을 좀 그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반대를 좀 하다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개편 논의를 다시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그 내용상에서 그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한 이견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일괄 공제라든지 배우자 공제라든지 뭐 자녀 공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해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내나는 20억이고 야당에서 내나는 18억이니까 뭐 일괄 공제냐 배우자 공제냐 여기서 크게 차이는 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자녀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한테 주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5억이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천만 원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얘기가 좀 세게 나오는 부분들은 최고세율 부분입니다. 네. 최고세율을 정부는 50에서 40%로 낮추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50%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할증이 있습니다. 할증. 최대주주 할증.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20%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한 60%까지 되는 그런 세율을 내게 되는 게 있고 그 야당에서는 완화 폐지 원칙적 반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상속세에 대해서 제가 그 제일 뭐 이상한 얘기 하나 드리면은 뭐 좀 이게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나이 들어서는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혼을 해야 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재산 분할을 해서 와이프한테 재산이 분할이 되면은 상속세를 안 냅니다. 근데 상속을 그냥 하게 되면은 와이프한테 한번 상속을 하고 와이프가 나중에 죽었을 때 아이한테 상속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2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제 한도가 좀 꽤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 좀 큰 부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긴 한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따라다녀야 되고 막 그런 일도 생기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세청도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근데 막상 이야기를 공론화 시키면 또 세금 또 깎아주려고 뭐 이런다는 거죠. 예. 비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은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이제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은 네네. 뭐 그런 일들도 발생했었고 어떤 회사는 갑자기 이혼 소송 붙었는데 보니까 야 돈이 너무 많아서 저거 이혼 소송 먼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시선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물꼬를 텄다라는 측면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 부분들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최고 세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대 주주 할증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논쟁점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 그러니까 법안을 바꿀 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이름이 어려우면은 통과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예. 유산세는 이제 상속세는 유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유산취득세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상속액에 대해서 매기냐 네. 아니면 받아간 것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도 유산취득세가 의외로 좀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논의에 좀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이게 대충 어떤 논쟁인지 좀 감이 좀 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숙제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그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협상과 타협과 뭔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최대 주주가 왜 그렇게 슈킹이라는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슈킹을? 슈킹? 빼돌리기? 빼돌리기. 예. 빼돌리기를 왜 하냐 그랬을 때 그냥 굳이 다들 했던 얘기가 뭐 솔직히 그 말은 안 되는데 이게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아까우니까. 예.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뭐 일감 몰아주게 해서 애들 좀 그 회사에 좀 챙겨주고 예. 아니면 뒤로 돈 빼가지고 애들도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면은 주가를 막 떨어뜨려 가지고 상속세 부담을 좀 낮추는 것도 이게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경제단체들이나 재계 쪽에서 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속세율을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은 그 명분이 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법 개정 같이 기업들이 좀 반대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사 충실 의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주주 충실 의무 절대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왜 이렇게 못 받아요? 그 경영권 방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 뭐 상속세 때문에 뭐 그런 거라며. 그럼 이거를 바꾸는 거죠. 전제 조건으로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너네 찬성해. 상속세율 인하해 줄 수 있으니 해줄 테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들어가는 게 그 주주들 개인 주주들에게 그 줘봐야 배당을 이렇게 주면은 배당세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야 그 배당을 하느니 나는 회사에다 쌓아놓고서 나의 법인카드라든지 급여로 빼먹는 게 나아. 배당 주면은 뭐 세금 나는 뭐 60%씩 내는데 뭔 의미가 있냐.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같은 거. 그러니까 배당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금융소득에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 배당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배당을 늘리게 되면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주주가 자기 해먹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침해를 하잖아요. 근데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없는 배당 같은 것들은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면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그 과세를 좀 낮춰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소액주주들도 오래 들고 있으면은 이익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논의들과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예. 이거는 상속세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제시를 했던 내용인데 일단 이 총 조세 대비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높긴 높아요. 네. 이게 그 2.4%입니다. 다른 나라는 제일 높은 데가 프랑스인데 1.6% 정도 되는 거고. 프랑스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2.4%니까
꽤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0.4, 0. 그러니까 평균이 0.4고 제일 높은 데가 1.6이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높아야 영국이 0.8 이런데 우리가 2.4니까 높긴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상속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이해를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상속세를 왜 매기냐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포착이 잘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게 예. 돈을 벌었을 때 예. 세원에 대한 포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포착되지 않고 쌓여 있는 자산에 네. 대해서 마지막에 일괄정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 상속세 관련한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뭔가 세금을 분명하게 안 냈을 테니 이게 이제 소득세도 내고 뭐 재산세 내고 내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상당수는 잘 포착 안 된 소득이나 자산이 있을 테니 예. 그거를 물려줄 때 한 번에 싹 한번 정리하자. 그쵸. 웃기시죠?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이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상속세의 취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납부를 했는가? 그걸 그러면- 증명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그 상속세액에서 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이용무 전 의원님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혼할 때 쓴 돈은 좀 증여세의 과세를 좀 깎아주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쓰는. 예. 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결혼할 때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아이, 신라 호텔. 애들 결혼할 때 신라 호텔 박 터지겠다. 돈 많이 쓰려고. 아 그건 뭐 신라 호텔 아좀 아니 근데 애들 아니야. 예를 들면-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해주려고 아 그러면은 전셋집이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거라도 하나 구해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촉진할 수 있게끔 예. 뭐 그런 건 어떻게 했느냐 요런 얘기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상속세 이슈가 아까 주요한 테마는 아까 그런 이슈인데 이거를 가지치기를 해서 좀 더 나가 보면은 네. 아 요렇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구나를 좀 얘기 드렸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뭐 외국에 저 코인 회사 하나 차려 코인을 발행해. 예. 아빠가 엄청 비싸게 코인을 사줘. 난 코인 투자했다 이러면서. 네? 그거 국세청에서 한번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싹 잡아드린다고. 아니 난 그거 잡기가 매우 어려워. 왜냐면 난 그렇게 한다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얘기는 잘 알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일이 국세청에서 잡힌 사례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탈세했던 사람들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과세를 하는 방안이 얘기가 나올 때 네. 코인 과세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 세원 포착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갑자기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상속세를 피해서 여러 방법들을 막 짜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 살아생전에 금괴 좀 사놔. 그랬다가 뭐 금괴 사실 뭐 집 털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서 뭐 팔아서 써. 이거 뭐 어떻게 막을 거야? 아니 미술 작품 사. 그래갖고 나중에 비싸게 또 경매로 팔아. 참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는 생각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 못 걷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또 어떻게든 찾는 애들은 다 찾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도둑을 잡는 데 네. 세상에 도둑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못하게 하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합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서의 제도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좀 그렇게 예 어쨌든 다음 뉴스로 좀 넘어.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뭐 탈세자를 제가 뭐 옹호하려 그러는 그건 아닌데 뉴스 맥락이.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거 좀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던 법인데 그 국회에서 못난이 3법이라고 있었어요. 네. 야, 얘네는 진짜 못났다. 아무도 관심 없는 에너지 3법. 에너지 3법. 이 어제 그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라 소위를 통과했는데 3법이 뭐냐면 전략무항 확충, 해상 풍력, 고준위 방패장 마련 관련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인데 에너지가 원래 좀 정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거에 비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밀어붙이려면은 네. 대중적인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들은 굉장히 똘똘 뭉쳐 있고 대중적인 관심을 좀 덜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기 좀 어려운 법인데 일단은 어제 소위를 통과한 전력망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망 관련한 법은 여기에 뭐 송배전하고 막 그런 거 있을 때 송배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송배전의 그 뭐 송전망이나 배전망이 만들어지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한전이 그 인허가 주민보상 재원을 도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뭐 다 그런데 뭐 발전 사업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할 때 뭐 하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도장만 찍어줘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주민들을 설득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주민들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한다. 근데 자기가 민간인이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정말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지역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환경 문제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역에서 토지 수용 같은 거 하려 그러면은 민간에서 건설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뭐 알박기를 비롯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할 때는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도들이 있고요. 근데 전력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해와. 이렇게 되면은 세워라 내워라 이제 계속 제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연결되는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예상 시간이 그러니까 원래 지으면 6년이 걸릴 사업이었는데 9년이 지연이 돼서 15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국가가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끝까지 협의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거를 송전망 배전망을 아예 못 만들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저런 회신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좀 전파가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전에 뭐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할 때 제가 충남 당진이라든지 이럴 때 가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좀 일자리도 좀 유치를 하고 그러려면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수도권이랑 어떻게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겠냐. 네. 충남 당진에는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이 발전소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송배전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좀 낮춰서 공급을 하면 우리 지역의 인센티브를 보고서 또 기업들이 오면 여기서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이것도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들어간 부분에 그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이번에 전력망법에 들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이 이미 우리나라의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용 후 해결료 저장량의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료를 쓰고 나면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 다른 원전들도 한 80%를 넘어서 2030년부터는 이게 다 포화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30년에 포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 시설을. 그 저장 시설을 만드는데 뭐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어딘가에다 이걸 만들어야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갈 때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사실 저는 이게 5년 안에 만들 수 있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이 거의 포화 상태죠, 벌써.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리원전은 90% 넘었고요. 그렇죠. 네. 그 한빛 등 주요 원전도 80% 넘어서 한 2030년부터는 이제 한빛 원전부터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건설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번에 통과된 건 소위
않았고요. 아직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통로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해상풍력에 환경적이거나 뭐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생겨나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허가만 보더라도 14개 기관에 26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파, 문화지표, 해상교통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재해영향평가, 전파영향평가 같은 걸 좀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네.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민원과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에서 뭐 이렇게 물론 그 민원이라는 걸 무시하고 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민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은 네. 지역에다가 연구 용역을 맡길 때 연구 용역의 목적이 지역들 주민들 사인 받아오라는 그런 연구 용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 용역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수님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네. 그럼 그 학생들은 그 지역의 학생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하고 좀 알아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연구비를 지원하고 학생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네.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인 받아오는 이런 그런 사례도 좀 얘기를 좀 들었고 이게 그 환경 쪽에서 그 이전 국회에서 양희원영 의원님이라고 환경 쪽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이대로 하면은 20년 걸린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으면 안 되는데 짓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어차피 지을 거면은 그걸 20년씩 걸려야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해상풍력 관련한 법안이 이번에 또 그 국회에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도체 특별법은 어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관련 사안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죠. 네. 예, 세 번째 뉴스는 S-오일이 9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 공정이 절반을 넘어 본궤도에 진입했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시설. 네, 예, 지금 9조 이거 2천억.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정프로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근데 여기에 기사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네. 글로벌 수요 성장 둔화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샤인 프로젝트가 국내 석유 산업 위기 돌파의 첨병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어떻게? 그래서 이걸 한번 예. 제가 진짜 뉴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들 나오는 게 보도자료 보고 그냥 쓴 걸 건데 제목이 다 이래요. 이게 그 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끌어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180만 톤짜리 에틸렌 180만 톤짜리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한 10% 정도 되는 규모가 예.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예. 이게 TC2C라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오일에서 이게 뭐 휘발유도 빼고 디젤도 빼고 거기 납사도 빼고 이렇게 가는 공정이 아니라 네. 그냥 케미칼로 한 방에 뽑아내는 그런 공정이라 케미칼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공장의 이제 가동률이 50%가 넘었다라는 것도 이게 그 전에 제가 석유화학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샤인 프로젝트 공장 돌기 시작하면 골치 아플 거란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S-오일에서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제 50% 이상 본궤도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중국도 엄청나게 뭐 화학 제품 쏟아내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어내는 거 다 못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한번 뚫어 보겠다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다가 네. S-오일을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튼 이게 샤인이 아니고 샤힌 샤힌 예, 프로젝트. 그 중동 뭐 아랍어 쪽 되겠죠, 뭐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프로젝트가 왜냐하면 이제 S-오일의 그 최대 주주가 아람코이다 예. 보니까 예.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지금 파키스탄 자회사 매각 작업하고 있고요.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그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지난주인가 실적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2,300억, 순손실이 1조 1,000억. 이게 4분기 기준이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손실이 1조 8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SKC, 우리논제로 다 합치면은 뭐 2,800억 정도 손실이 난다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호석유 그나마 낫다는 말씀 그때 드렸었죠. 아 금호석유. 예. 거기는 영업이익 2,700억 됐습니다. 그래 이익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4%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들은 다 적자 내고 있는데 금호석유는 2,700억 잘하네. 흑자를 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주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원래 업황 안 좋으면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그래? 좀 있습니다. 나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계세요? 계세요? 금호석유랑 금호석유 우선주 두 개 같이 있는 거 아시죠? 바벨 전략. 아, 바벨 그러니까 근데 어제 5.8% 올랐네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한 달 기준으로 20% 올랐는데요. 그래? 네. 봐야 되겠네. 나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얼핏 보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35%. 많이 올랐네요. 그래요? 아니 체크를 안 하셨나 보네. 그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석유화학 중에는 그나마 금호석유가 제일 많이. 역시 바벨 전략이 통했네. 플러스예요? 아니? 플러스는 아니에요 아직. 자, 여튼 그런 석유화학 업계 또 큰 공장 하나 지금 이제 돌아간다 이런 뉴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지금 상속세 관련해서도 계속 댓글에 좀 나오고 있는데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뭘까? 만약에 우리 박지원 팀장님 아들한테 만약에 물려줘야 될 게 있다면 뭘 물려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폴로 반집업 니트를 저는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데? 괜찮죠? 좋은데 박종훈. 쫀쫀하니까 네. 오래 가거든요. 아들한테 물려줄 건 금괴도 아니고 그렇죠. 회사 주식도 아닌. 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니트를 그렇습니다. 제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아들이 아빠가 입던 거 탁 입으면서 아빠의 향기를 이렇게 탁 느끼고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예, 그 옷엔 또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남성 코튼 반집업 니트 그리고 여성용은 포니 로고 카디건 이렇게 지금 가디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사실 입고 있는 요 사이즈가 라지입니다. 라지. 라지. 근데 이게 105 사이즈예요. 라지가 제가 볼 때는 105예요? 한국에서. 어. 예, 105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어깨선 뭐 딱 맞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라지입니다. 요거 라지. 라지. 예. 네. 배고가 라지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라지가 커. 예, 좀 커요. 이게 아마- 사이즈가 조금씩 하나씩 더 커지는 것 네, 같아요. 여기 예. 아마 엑스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같은데 봐요. 이게 이쁘네.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거 빨간색 요 로고. 그래요? 예. 요게 핵심입니까? 예, 이게 지금 한 가격의 90% 정도 됩니다. 이게 예. 이거 의미가 어제는 뭐 뼈가 40%라 그러더니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 옷이 좋은 거죠. 옷도 좋죠. 옷은 더 좋고. 예, 그래서 이게 엄청 비싸요. 원래 네, 네, 20만 원, 네. 30만 원. 그렇지. 원단은 원가의 10%밖에 안 한다. 그건 아니고. 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문제 많아. 예,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가격 자체가 네. 이 가격이 진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이게 지금 남성 코튼 반집업 니트가 22만 9천 원이 지금 9만 9천 원 나왔어. 99,000원. 9만 9천 원. 이제 봄이 오잖아요. 네. 예. 99,000원이면 너무 싼 거죠? 싸죠. 어. 너무 싼 거고. 네. 이제 폴로 여성 포니 로고 가디건. 이것도 17만 9천 원이 9만 9천 원으로. 예. 됐다. 뭐 하여튼 지금 10만 원 아래로 네.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런 거는 선물하기도 좋네. 맞아. 예. 음. 수입원 랄프 로렌 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예전에 동대문에서 좀 당하셨나 보네요. 네, 그거부터 요거- 보시는 거 네, 보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요 니트가 이거를 매번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나? 이거 혹시 세탁기 빨면 이 박살 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저기에. 그렇게 무슨 망에 이렇게 뭐 망해도 하기도 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줄어들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이게 지금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그래요? 제품이다. 예. 물세탁. 예, 요게 이제 물론 이제 권장하는 건 드라이 클리닝인데 네. 세탁기도 가능하다. 요거 네. 정말 핵심입니다, 정말. 예. 너무 좋습니다. 자, 랄프 로렌 폴로. 우리 박종훈 팀장이 지금 라지를 입었는데 키랑 몸무게 좀 알려달라는데 키가 한 160대. 165. 아니 지금 제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177. 77에. 네, 77에 네. 몸무게가 한 76kg? 76kg. 네, 77kg? 딱
우리 대한민국 표준이다. 평균 그죠? 평균이에요, 평균. 예. 예, 어디 가서 제가 뭐 190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177에 77kg. 76kg. 예. 예, 라지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저는 아마 엑스라지 딱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약간 카디건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좀 입는 게 더 맞아. 너무 딱 이렇게 붙는 것보다 그죠? 맞아. 네, 그렇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폴로 랄프로는 대체로 좀 여유 있게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박종훈 팀장님도 그리고 우리 권 팀장님도 하나 입으셔야죠. 예, 입어야죠. 네, 하나. 저, 그 예전에 이주호 기자가 자기가 이거 폴로 광고하고서 자기가 사지 않았었어요? 직접 샀어요? 네, 네. 오. 그때 얘기하던데 폴로 거 샀다고. 아, 그랬어요? 아 근데 진짜 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어제 뭐 먹여주고 오늘 입혀주고. 그죠? 이제 재워주기만 하면 되네. 다음에 이제 베개. 그러면 이제 여행 상품권 같은 거 팔면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여행도 가지고. 자, 여튼 오늘은 폴로 랄프로렌 집업 니트 그리고 카디건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다시 뵐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